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향기인문학센터의 교양인문 강좌 특강을 맡은 육군사관학교 철학교수 김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전쟁을 소개하고 그중 자율무기체계의 등장과 이에 따른 도덕적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죠.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전략을 수립하면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어디까지 가야 할지, 즉 기술의 한계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과학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전쟁의 본질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전쟁 방식은 우리의 전통적인 개념을 깨트리고 도덕적 고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무기체계의 사용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무기들은 자율적으로 작동하면서 인간의 개입 없이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덕적인 책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오늘 살펴보고 우리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미래에 대처해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자율무기 체계를 소개하기 위해 앞서서 전쟁과 인류, 그리고 전쟁과 과학기술에 대한 간략적 소개를 통해서 전쟁과 과학기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전쟁으로서 하이브리드 전쟁과 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율무기 체계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율무기 체계의 사용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어떤 윤리적 문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도덕적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강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과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윌 두란트에 따르면 역사에서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지 268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즉 8%만이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은 시대를 막론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간디나 칸트와 같은 어떤 평화주의적 입장도 있었고, 국제사회 현실과 인간의 본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런 현실주의적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주의와 이런 현실주의 사이에서 등장하는 전쟁에 관한 어떤 정당성, 윤리적 고찰이라는 이런 입장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쟁이 과거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민간인의 어떤 피해와 이런 황폐화를 목도하면서 전쟁의 비극과 인간의 고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전쟁의 어떤 역사는 과학기술 발달과 그 맥락을 이제 같이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국가가 적보다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어떤 기술의 혁신을 주도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무기, 통신 시스템, 교통 및 물류에 대한 필요성은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레이더, 소나, 제트 엔진, 핵무기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우리 일상에도 많은 영향을 줬죠. 이와 다르게 어떤 민간 영역에서 개발되었던 이런 어떤 많은 기술들이 전쟁에서도 활용이 되었던 거죠. 항공, 통신의학, 컴퓨터와 같은 그런 분야에서 발전하였던 기술들이 전쟁에도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학기술의 이중 용도라는 것은 군대에서의 어떤 기술이 어떤 민간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민간의 영역이 또 군대의 어떤 영역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어떤 이중적인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술의 어떤 복합적인 어떤 관계는 국가의 어떤 전 노력이 포함되는 국가 안보로서 이제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어떤 군사 기술 개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부 기관의 어떤 정책과
이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다 고려해서 넓은 범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또한 전쟁의 기술의 혁신은 종종 국가와 비국가적 행위자 사이의 어떤 전략적 경쟁과 국미 경쟁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군사적 우위 추구는 국제사회 긴장을 고조시키고 분쟁 가능성을 높이게 되죠. 그래서 첨단 무기 기술 확산을 통제하고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이런 글로벌 안보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단순히 중요하다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어떤 윤리적 준칙을 통해서 정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윤리적 준칙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법으로 이런 과학기술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협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새로운 전쟁과 자율무기체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도 제가 이제 설명했지만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무기체계와 시스템이 이제 발전하고 전쟁 양상이 변화를 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는 재래전, 과거의 전쟁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의 어떤 전환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의 대부분의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도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을 특성을 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어떤 직접적인 무력 충돌보다는 키네틱과 비키네틱 수단이 혼합되어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 표를 보면은 전통적 전쟁과 하이브리드 전쟁의 어떤 차이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통적 전쟁에서 전장의 영역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시공간으로 제한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는 이 전장의 영역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공간, 인간의 어떤 인지나 어떤 사이버 온라인 영역까지도 이 전장의 영역이 확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어떤 수행하는 행위단체도 과거에는 어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떤 무력 충돌이었다면 현재는 국가와 비국가의 어떤 충돌로까지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 행위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 전쟁에서 행위자들은 전투원으로 국한되었지만 현재 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는 전투원과 비전투원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어떤 자율무기 체계 또한 이 수단의 어떤 다양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는 이런 전통적 무기 체계에 더해서 인공지능화된 자율무기 체계,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정보조 등이 결합한 여러 가지 어떤 전쟁 수행 수단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목표 또한 구분이 되는데, 전통적 전쟁에서는 적대국과 군대에 한정되었다면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는 이런 적대국과 군대를 포함을 해서 민간인까지도 그 영역이 확장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쟁의 목적 또한 단순히 과거와 같이 적대국 격퇴 및 무력의 와해뿐만 아니라 전통적 전쟁에서 달성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 정치적인 목적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통해서 봤듯이 전통적 전쟁과 하이브리드 전쟁은 명백히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전과 어떤 윤리의 문제라는 것이 당연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전쟁에서의 어떤 목적과 지향점을 변하지 않지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전쟁의 양상과 규모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변화는 우리가 전쟁에서의 어떤 윤리적 문제도 보다 복잡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현 시점에 새로운 유형의 어떤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어떤 윤리적 문제를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연의 목적이 이러한 어떤 취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자율무기 체계는 인간의 어떤 관여 그리고 자율수행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율무기 체계의 첫 번째 단계는 부분 자동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먼 인더 루프인데, 여기서 루프는 인간이 그 의사결정의 어떤 과정 체인에 관계하는 그것을 말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인간이 이 표적을 선택을 하고 사전에 입력되어 있는 무기체계의 어떤 자동화를 활용을 해서 지정된 작업을 수행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승인 또는 이런 조건을 좀 더 루즈하게 하는 단계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단계, 반자율 단계는 자동하고 자율의 어떤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오토메이션과 오토노머스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반자율 단계는 사전에 알고리즘화되어 있는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기체계, 자율무기체계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언제 사용하고 언제 중단시키고, 언제 이 표적을 공격할 것인지를 등과 같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관계의 어떤 정도를 갖다가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감독이나 어떤 통제가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시 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fully autonomous한 human out of the loop. 즉, 이 단계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의사결정의 루프에서 어떻게 배제가 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한번 이것이 사용되면은 그것을 중단될 수도 없고 승인도 필요 없으면서 독립적으로 이 무기체계가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는 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인간이 제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미 국방부는 이 수준의 자율무기체계는 일단 작동하게 되면은 전투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목표물을 선택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율무기체계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센서를 활용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율성의 단계라든지 자동화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갖다 해서 표적을 선택하고 공격하는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예시로서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킬러 로봇, 치명적 자율 로봇과 UAV, 무인 항공기, 드론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치명적 자율 로봇은 총기, 미사일, 폭발물 등의 무기를 장착한 어떤 지상 기반의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표적을 식별하고 교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한테 사격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인 항공기 UAV는 조종사가 탐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nmanned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직접적인 조정 없이 정찰, 감시, 표적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무기체계는 현재도 실제로 전장에서 활용되고 있고 점점 더 정교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율무기체가 이렇게 킬러 로봇이라든지 UAV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형태로 등장하다 보니까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자율무기체 개발을 위해서 AI, 로봇공학, 센서 기술 등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발달시키고 배포하는 데 노력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도 했지만 자율무기체계는 정찰, 감시, 표적 획득, 그리고 심지어 공격 작전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영역에 통합이 되어 있고, 이러한 확산은 전술, 전략, 국가 간의 어떤 힘의 균형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영향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전쟁의 어떤 본질, 어떻게 싸우고 언제 싸울 것인지, 그리고 전쟁과 전술의 어떤 목적과 목표도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을 것으로 이제 예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무기체의 어떤 장단점을 한번 또 살펴보겠는데요. 자율무기 체계는 전통과 달리 이 전력 체계만 있으면 언제나 운영이 가능합니다. 즉 24시간 365일 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전력 전기만 있으면. 그래서 이 운용의 어떤 효율성과 대응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인간의 병력에 대한 어떤 위험이 감소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만약에 소방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은, 인간이 들어가서 그 화재를 진압하고 하는 그런 역할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지만, 그런 로봇들이 그런 임무를 갖다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율무기 체계에서도 위험한 임무에 대해서 인간 병력을 대처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사상자를 줄이고, 군인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율무기 체계는 인간에 비해서 높은 정밀도와 정확도를 갖다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된 표적화되어 있는 선택된 표적만을 공격할 수도 있고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의 효율성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 자율무기 체계가 큰 비용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인 어떤 효용 가치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어떤 인력 요구사항과 운영 비용에 대한 어떤 우리의 체계가 잡히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의 어떤 효율성에도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무기 체계의 어떤 사용은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윤리적 우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치명적인 어떤 의사결정, 즉 누구를 죽이고 파괴한다는 것을 기계에 위임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어떤 피해에 대한 책임이나 전쟁에서 도덕적 주체의 어떤 모성 등과 같은 중대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자율무기 체계는 아무리 자율화되어 있고 알고리즘화되어 있고 메커니즘을 갖췄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공물, 즉 기계라는 것이죠. 기계는 어떻습니까? 이 오작동 또는 오류의 위험성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자율무기 시스템에 어떤 기술적인 오류나 알고리즘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의도하지 않은 치명적인 결과, 즉 무관 민간에 대한 희생이나 표적화될 수 없는 어떤 타겟, 병원이라든지 이런 문화, 종교시설에 대한 공격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율무기 체계가 이게 발전하게 되면은 어떤 전장에서의 어떤 수단이 다양화되고 그로 인해서 전장의 어떤 확산,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군대가 이 자율무기 체계를 광범위하게 채택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군비 경쟁을 촉진하고 분쟁이 확대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서는 이 자율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준칙과 규정을 2026년까지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치, 사회, 군대 영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율무기 체계를 우리가 택하게 되면은 기계에 의존한 나머지 인간의 어떤 가치 판단 능력이 상실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자율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없고 거기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 가치 판단은 줄어들 것이고 어떤 공감, 직관, 어떤 이성을 기반으로 한 어떤 도덕적 가치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자율무기 체계에 대한 사용에 대한 이런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율무기 체계를 환대해야 될지 아니면 적대해야 될지. 환대 시각에서 보게 되면 어떤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매우 이 자율무기 체계가 필요하고 혁신적인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적대의 시각, 반대하는 우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의 생명권을 기계에 맡기게 된다는 그런 어떤 리스크와 어떤 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어떤 침해와 보존,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법적, 윤리적인 어떤 모호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자크 데리다가 환대에 대해서 말했듯이 우리가 이게 환대라는 것을 사용할 때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환대라는 개념을 자율무기 체계에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자율무기 체계의 어떤 사용이라는 것을 환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율무기 체계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고민됩니다. 그래서 이 환대 개념을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환대 개념 그 자체에 대한 무지에서 우리가 이 환대할지 말지를 갖다 고민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대의 대상이라는 이 자율무기 체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알고리즘의 복잡성에 대한 어떤 무지의 문제인 것인지 안 되면 자율무기 체계가 궁극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고민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물이 이 자율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환대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나는 자율무기 체계가 단순히 좋다, 싫다, 뭐 이렇게만 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무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무기 체계는 위험하니까 그냥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율무기 체계에 대한 우리가 이런 어떤 환대 또는 적대 시각을 가질 때는 무조건적인 그런 어떤 직관에 의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뭐 우려, 불신만으로 자율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적대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분법적인 어떤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율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논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인신론적인 어떤 논의와 더불어서 어떤 온톨로지컬한 논의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다양한 어떤 영역에서 논의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하기는 이제 시간상 제한이 되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 판단을 중점으로 하는 어떤 윤리적 영역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갖다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자율무기 체계가 가지고 있는 아까 어떤 단점과 장점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러한 어떤 장단점이
어떤 윤리적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율무기 체계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어떤 윤리적 문제는 먼저 자율무기 시스템은 이렇게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에서 미묘한 판단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어떤 표적을 잘못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식별을 못할 수도 있고, 기계의 어떤 자율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의 어떤 직관, 상황에 대한 이해, 공감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서 민간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율무기 체계를 이용한 어떤 표적의 살인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치명적인 무력의 어떤 정당성과 비례성에 관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윤리적 문제로서는 과도한 의사결정 권한을 자율무기 체계에 위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인간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약화될 수 있어요. 왜냐? 나는 그냥 자율무기 체계를 운용했을 뿐이다 하면서 어떤 잘못된 부당한 결과에 대해서 회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수단화, 도구화, 수치화 등으로 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윤리적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쟁법은 국제법으로서 재해법법, 해이급 등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전통과 비인간의 어떤 구분이 어떤 조항이라든지 비례성의 문제, 그리고 필요성의 원칙 등을 포함한 이런 국제인도법과 인구법의 원칙을 과연 이 자율무기 체계가 준수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이 이러한 어떤 자율무기 체계를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어떤 전통과 민간의 구분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과 무력 사용의 어떤 비례성, 그리고 필연성에 대한 그런 것들도 물론 고려해야 되고, 법적인 것을 준수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지만, 사실 그 영역은 우리 인간의 어떤 판단이 지금 현재로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율무기 체계에 의존해서 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자율성 수준에 의도하지 않는 결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자율무기 체계에 3단계가 있을 수 있다 했죠. 자율성에 따라서 human in the loop, on the loop, out of the loop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의 수준이 이 out of the loop 단계로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이 자율무기 시스템은 사람의 감동 없이도 관찰한 내용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우리가 예전에 영화 아이 로봇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로봇에 보면은 윌 스미스하고 이 배우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로봇이 윌 스미스와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차 사고 나서 물에 빠졌을 때 이게 구할 때 윌 스미스를 구하죠. 왜냐? 자율화되어 있는 그 로봇의 어떤 판단 메커니즘에서는 생존 확률이 윌 스미스라는 성인이 어린아이에 비해서 더 높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던 겁니다. 뭐 이 결정이 로봇의 기준에서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자율성을 갖다 우리가 무기 시스템에 극대화시키게 되면은 이 무기 시스템도 자기가 그 주어진 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해서 의도치 않은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율무기 시스템은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이 전장 상황을 인식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여러 어떤 부대에 속해 있는 병력과 참모, 그리고 지휘관들이 결합해가지고 전장 상황을 인식하고 같이 판단도 하고 전략을 이렇게 수립을 하죠. 하지만 자율무기 체계는 상황 인식은 무기 체계에 달려있는 이런 센서를 기반으로 외부 상황을 갖다 인식을 갖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의 어떤 처리나 시스템에 있어서 물론 이제 실시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어진 어떤 신호만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군사 목표를 선택하고 민간 인프라를 갖다가 이게 공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차별적인 어떤 무력 사용과 이런 판단의 어떤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지역에서 적 전투원을 표적으로 삼는 임무를 맡은 자율무기 체계가 실수로 인근의 어떤 민간 건물이나 인프라 등을 파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앞서 자율무기 체계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오작동 또는 해킹에 대한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 기계 시스템은 오작동이라는
어떤 그 가능성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요. AI 알고리즘이 오작동하거나 해킹이 시도하게 되고 만약에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은 자율무기체계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의도치 않은 잘못된 대상을 공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공격자는 자율무기체계의 어떤 취약점을 악용하여서 의도적으로 민간의 사상자를 발견시켜서 군사적인 어떤 갈등이나 긴장을 더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책임의 모호성의 문제. 자, 이 부분이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통제하지 않고, 자율무기 체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게 결정되다 보니까 자율무기 체계가 수행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어떤 도덕적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묻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또 자세히 좀 더 설명을 갖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의 어떤 비인간화. 이 부분은 이제 전쟁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인간과 인간 그리고 국가 대 국가라는 어떤 단위의 어떤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율무기 체계가 이렇게 확산되고 배포되고 전투에 다 대처하게 된다면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히 어떤 기계와 기계 사이의 어떤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인간의 판단이 많이 비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의사결정이 도덕적, 윤리적 영향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은 어떤 책임의 부재와 더불어서, 무기체계 사용에 대한 어떤 확신과, 또 도덕적 가치 판단을, 배제하게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낳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앞서 설명했던 이 책임의 모호성 문제를 갖다가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도덕적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고 우리가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서 뭐 어떤 뭐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누가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아니면 어떤 개인이 책임을 진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 책임을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과관계도 물론 따져야겠지만, 뭐, 인과관계가 있다 해서 반드시 어떤 A와 B라는 어떤 사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 해서 반드시 그 어떤 책임이라는 것이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어떤 책임이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 죽었는데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갖다가 평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어떤 메커니즘을 물론 파악을 갖다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율무기 시스템은 알고리즘화 되어 있고 알고리즘화 되어 있는 그 어떤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상황을 의사결정 모델의 어떤 블랙박스, 즉, 의사결정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프로세스가 안 드러나는 거죠. 예. 종종 이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시스템의 어떤 자율적 의사결정을 낼 때는 특정 행동이 이어지는 정확한 사건의 순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머신러닝이나, 이런 딥러닝에서는.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덕적 책임과 관련해서 어떤 도덕적 행위자 자격의 문제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기속시킬 수 있는 대상은 도덕적 행위자로 이렇게 한정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도덕적 행위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덕적 행위자는 개인이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도덕적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상을 뜻합니다.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 성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인이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매우 어린 아이나 동물이나 인공물 같은 데서는 도덕적 행위자 자격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치명적 결정을 누군가 죽이고 파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기계에 위임하는 상황이 과연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런 기계한테 적절하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공물로서의 자율무기 체계는 도덕적 행위자 자격을 가지 않았는데 이런 도덕적 행위자 자격을 가지 않은 어떤 대상한테 도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한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자율무기 체계에
유발한 어떤 그런 부당한 결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자유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책임이 어떤 관계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떠올 수 있는 것은 이 자유무기 체계를 개발한 이 개발자, 그 다음에 이 개발된 자유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것을 결심을 한 군대에서 어떤 지휘관, 의사결정권자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지휘관의 어떤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자유무기 체계를 갖다가 온오프 하거나 신호를 입력하는 등과 같은 운용을 한 운영자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유무기 체계 사용은 이러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과 이 개발부터 해서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실행자와 같은 이런 여러 개인들이 결합돼서 어떤 아웃풋을 내는데, 문제는 이 아웃풋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언저스트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죠. 예. 자, 개발한 사람, 자유무기체 개발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부당한 결과 나왔다고 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거는 좀 강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개발자도 이게 자유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앞서 설명했던 그런 어떤 인권이라든지 국제인도법이라든지 어떤 비례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개발을 갖다가 한 어떤 무기체가 부당한 결과를 산출했다 해서 이 개발자한테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를 하면 그런 거죠. 칼을 만든 장인한테 어떤 그 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회 사건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그 칼을 만든 사람한테 어떤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휘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휘관은 이 개발되어 있는 자유무기 체계를 전쟁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갖다가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무기 체계 사용에 결심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당연히 이제 고려해야겠지만, 지휘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자한테 어떤 지시를 하고 이 지시를 갖다가 감독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개발자가 개발한 자유무기 체계를, 운영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통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아웃컴, 언저스트한 아웃컴을 갖다가 발생하는데 디렉트하게 개입되어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인디렉트하게 의사결정에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지시하고 통제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결과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휘관한테 묻는 것도 여전히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행동을 한, 즉 이런 언저스트 아웃컴에 나오게 한 것을 실행한 운영자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예. 운영자도 이런 이제 당연히 피해를 갖다 유발하는데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단순히 운영자가 이 기계를 갖다 켰다라고 해가지고 이 자유무기 체계를 갖다가 실행시켰다고 해가지고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갖다가 온전히 져야 된다. 이것도 이제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이들은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개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시된 업무를 갖다가 또는 임무를 갖다가 수행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자, 지휘관, 운영자 말고도 이 규제 및 정책 위반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제 자유무기 체계가 오용 또는 남용되지 않도록 정책을 결정을 하고 정책을 갖다 위반을 갖다 해야 되는데,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그 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온전히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규제 및 정책 위반자들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자유무기 체계 사용 갖다가 정당하게 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어떤 부당한 결과에 대해서 이들한테 무조건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이 어떻습니까? 어떤 이 결과, 예를 들어서 다수의 민간인의 어떤 살상이라는 그런 만약에 부당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개발자도, 그리고 지휘관도, 운영자도, 그리고 규제 및 정책 위반자도,
어느 누구도 개인으로서 혼자서 이 어떤 부당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가 어렵죠. 예. 우리가 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과 따라야 될 어떤 원칙이 있다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개발자는 개발을 할 때 윤리적인 어떤 알고리즘화 될 수 있고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갖다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발의 어떤 방식과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휘관도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물론 염두를 하고 자율무기 체계를 갖다가 배치 또는 운용하는 것을 통제를 갖다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운용자도 지휘관의 어떤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적 가치 판단을 갖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규제 및 정책 위반자도 이러한 사용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각자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개인적으로 책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뭡니까? 모두의 책임이다. 이 모두 개발자, 지휘관, 운용자, 규제 및 정치 위반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문제는 또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책임이 분배와 기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개발자 너가 30%, 지휘관 너가 30%, 운영자 너가 30%, 그리고 저 규제 및 정치 위반자 당신은 10%. 뭐 이런 식으로 수치해서 책임을 갖다 귀속시킬 것인지. 만약에 그 귀속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귀속된 책임에 대한 어떤 퍼니시먼트, 처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뭐 자율무기 체계도 있는 문제고, 우리가 현재 자율주행 차라든지 인공지능과 결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인공물들을 사용해서 빚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AI화되어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한 공통적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전쟁에서 사용된 자율무기 체계는 인간의 어떤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도덕적 책임 문제가 보다 더 부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이 책임의 어떤 대상은 단순히 한두 명한테 기속시킨 것도 어렵고, 모두의 책임의 형태로 간다 하더라도 이 책임의 기속과 분배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도덕적 책임의 어떤 희석 또는 모성을 근거로 자율무기 체계의 어떤 개발, 운용, 감독 등의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적 고려를 배제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집단적으로 우리가 어떤 아웃컴을 갖다가 언저스트한 아웃컴을 갖다 낸다고 할 때도 이 집단은 결국 뭡니까? 개인이 모여서 형성하는 것이고, 이 집단이 초래한 부당한 어떤 결과와 어떤 행위는 어떤 겁니까? 이 개인의 행위들이 모여서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율무기 체계를 갖다가 사용하고 운용할 때는 어떻게 그게 인발브 되어 있는 모든 어떤 개인들이 도덕적 책임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운영하거나 판단하거나 개발을 갖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함의가 자율무기 체계 개발의 어떤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다가 희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자율무기 체계에 대한 대중의 어떤 참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자율무기 체계가 우리 어떤 생명과 직결된 문제죠. 전쟁에서. 그래서 도덕적 책임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한 윤리적 결심의 판단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와 AI 어떤 개발의 어떤 주체, 그리고 사회 각계의 어떤 정책 위반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참여를 해서 자율무기 체계 사용의 어떤 윤리적 준칙과 그 윤리적 준칙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법적인 어떤 토대라는 것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강연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자율무기 체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율무기 체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단점, 그 다음에 어떤 윤리적 문제로서 도덕적 책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갖다가 해봤습니다. 전쟁의 역사와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 양상을 볼 때 전쟁에서 등장하는 이 다양한 무기체계에 대한 실천적 이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무기체계의 어떤 운영과 그 사용 결과에 대한 도덕적 가치 판단의 책임은 우리 인간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자유무기 체계 사용과 이에 대한 어떤 도덕적 책임의 기속은 단순히 인과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권자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관점과 계층을 고려한 합리적인 어떤 판단 및 결심 모델을 따라서 이 자유무기 체계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강연에서 우리가 자유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도덕적 책임의 어떤 어려움도 살펴보고 전쟁 양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인류의 어떤 역사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빈번했고 이 빈번한 역사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떤 전쟁에 대한 관점과 그 관점을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 판단, 그리고 이런 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 강연을 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자유무기 체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더불어 도덕적 책임 판단의 어떤 어려움, 그리고 고려 요소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족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